자, 역사는 최태성. 예스. 네. 자, 여러분들 내일 시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죠. 우리의 목표는 6급. 좀 잘하면 5급까지? 뭐 5급 아니어도 6급만 돼도 우리는 와우. 네. 초등학생들이 6급 받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대단한 일입니다. 네. 목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면 돼, 괜찮아. 하지만 맞출 수 있는 건 맞추자. 그 맞출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전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자,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연습장. 손에는 펜.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 눈은 저를 바라보세요. 눈을 바라보시고 손은 계속 돌리세요. 계속. 예를 들면 뭐 광개토 있으면 써. 광개토.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깜지처럼 막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귀는 들으시고요. 예, 그리고 입은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뭘 물어볼 때 중얼. 눈은 보시고 듣고 쓰고. 자, 모든 걸 동원하면서 이 1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각국의 수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수도 너무 중요하죠. 자, 먼저 가야입니다. 가야의 수도가 김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야가 있는데 그 가야 중에서 그 주도했던 가야,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가야의 출발은 바로 경상남도 김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했습니다. 어느 왕 때였죠, 여러분들? 바로 장수왕 때 도읍을 천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백제는요, 도읍, 바로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게 된 배경이 바로 장수왕의 바로 이 남하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의 왕은 바로 백제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수도는요, 경주. 자, 통일신라 수도는 역시 경주. 오케이. 자, 발해의 수도는요, 상경하면 여러분들 왜 그 주작대로가 있잖아요. 주작대로. 상경, 용천부, 주작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작대로. 쭉! 궁궐 앞에 쭉 도로가 펼쳐진 우리나라 지금 세종로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려의 수도는 개경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각국의 수도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이 지역의 수도였던 개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개경이야? 그럼 고려하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먼저 김해입니다. 자, 가야입니다. 가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네, 가장 먼저 세운 사람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그리고 고구려는 고씨죠, 고씨. 그래서 고주몽. 백제는 온조. 네, 바로 이 고조몽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내려왔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층은 굉장히 이렇게 혈연적으로 연관성이 깊을 수 있겠다. 오케이? 자, 다음에 신라입니다. 신라는요, 박혁거세, 박씨, 그 다음에 석씨, 그 다음에 김씨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 박석김, 신라, 성씨, 박혁거세가 세웠습니다. 통일신라 삼국을 통일한 왕은 바로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에요. 이 무열왕은 바로 삼국 통일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김춘추가 되겠죠. 김춘추. 삼국 통일의 그 토대를 세웠던 인물은 바로 김춘추. 바로 그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씨네요. 대씨, 대조영 기억하시고요. 자, 고려를 세운 사람,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죠.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왕씨입니다. 고려는 그래서 성씨가 왕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네, 바로 이씨죠. 이제 바로 이성계. 그래서 각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요. 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을 볼 텐데요. 기억할 나라들만 기억하세요. 자, 발해는요. 삼성육부, 발해는 삼성육부, 고려는 이성육부,
그런데 이제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도병마사, 이건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그 기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성육부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같은 경우는 도병마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로 이제 바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도평의사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요, 의정부 6조 체제, 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중심의 의정부 서사제를 이뤘던 왕이 세종이 있고요. 6조 직계제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왔던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 태종과 세조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행정조직 살펴봤어요. 예, 그 나라의 수도하고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 그 다음에 중앙행정조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걸 볼까요? 다음은 자,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행정조직. 자, 아까 중앙행정조직 봤고요. 이번엔 지방행정조직입니다. 자, 백제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특수행정구역이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22담로라는 말이 나와요. 와,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백제하면 그냥 22담로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아까 삼성육부 그럼 발해야, 이성육부야 그럼 고려야, 그러면 22담로야 그럼 백제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행정조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행정조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구주오소경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왕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구주오소경, 전국을 구주와 오소경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발해는요, 5경 15부 62주. 와우, 엄청나게 커요.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수도 서울이 무려 한 5개 정도, 예, 그 필적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5개, 전국을 15부 그 안을 다시 62주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 5경 15부 62주, 예, 지방행정조직이었고요. 자, 고려는요, 오도와 양계입니다. 고려, 오도, 양계. 하여튼 오도, 양계 딱 떠오르면 어떤 나라야? 고려야. 오도, 양계, 고려야. 오도와 양계. 오도가 좀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오도, 양계,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팔도. 예, 조선은 팔도.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고려시대 때 이 지방행정조직이 또 기억할게요. 우리가 향, 부곡, 소, 향, 부곡, 소와 같은 또 특수행정구역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지방행정조직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복습 한번 해봅시다. 고구려 태학을 세운 왕이 누구야? 바로 소수림 왕. 태학을 세운 왕, 소수림 왕, 태학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오면 그 학교를 세운 그 왕이 바로 국학,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왕은 국학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구주 오소경도 정비해 놓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문왕, 국학을 세웠습니다. 예, 소수림왕은 태학, 고구려 소수림왕은 태학, 그리고 통일신라 신문왕은 국학입니다. 국학. 그리고 발해의 교육기관으로서는 주자감이 있고요. 고려의 교육기관으로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죠?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쉬워요. 조선은 성균관. 자,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교육기관들 지금 봤고요. 자,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 자, 여러분들 통일신라 관리 등용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제죠. 예, 과거제인데 그 이전에 고려시대 처음 출발했던 과거제 그 이전에 통일신라 말기쯤에 독서 3품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서,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시험을 해가지고 상품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벼슬을 주는 그 제도, 독서 상품과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독서 상품과가 통일신라 말이 있었던 것이고, 고려시대의 과거제라는 게 있죠. 어느 왕 때 여러분들? 네, 바로 광종 때입니다. 노비안건법의 광종 때 처음으로 시행된 게 이 과거제. 하지만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제에 올라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상의 음덕, 조상의 덕에 의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과거와 음서는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도 쭉 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조선시대 오시면요, 추천에 의해 가지고 관직에 나아가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혈량과, 아주 현명한 그런 어떤 선비들, 그 선비들을 이렇게 벼슬을 주는 혈량과. 특히 이제 이 혈량과는 조광조 이제 어느 왕 때입니까? 여러분 중종 때죠, 중종. 네, 바로 이 중종 반정, 연산군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던 이 중종, 그 중종 시대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이 조광조의 개혁 중에서 혈량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 세팅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제도들은 어느 나라의 제도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급이 있어. 노급이라는 제도가 나왔어. 아, 그럼 이건 신라야. 아, 근데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대. 이 관료전을 지급한 이 왕, 이렇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를 지급했던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문왕 그 앞쪽에 구주, 오소경, 국학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도 역시 통일신라 신문왕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제도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식과라는 제도는 어느 나라? 고려의 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려는 토지 제도가 전식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뭐예요? 조선은 바로 과전이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이 과전법을 시행하는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순서가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그리고 과전법의 시행, 그 다음이 조선의 건국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따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순서입니다. 위화도 회군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그 이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그 과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전법을 나중에 세조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육조 직계제의 왕이 두 사람이 있더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했던 그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 육조 직계제 그 왕이 누구였다? 바로 태종 이방원과 세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조가 바로 직전법, 과전법을 직전법을 바꾸었죠. 직전법은 현직 관리한테만,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 모두한테 주는 거였지만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그런 토지 제도임을 기억하시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국의 뭐 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지방행정조직이라든지 중앙행정조직이라든지 토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을 딱 해 놓으시고 이게 어느 나라 것이야,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건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들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이 기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고구려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들과 왕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소수리망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소수리망 하면 뭐예요? 그렇죠. 아까 태학을 세웠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던 왕이 바로 이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소수림 왕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바로 5세기, 고구려 5세기 전성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외를,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금관가야 그 지역까지 쳐들어가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장수왕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성으로 왔고요. 그 결과 더 밀고 내려가서 바로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이 한성, 백제 한성이 결국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가 되겠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서 나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5세기라면 7세기가 되면서요. 여러분들 을지문덕 그거 기억하시죠? 수나라가 쳐들어오네. 자, 수나라가 쳐들어오네. 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던 인물. 그 다음이 당나라가 또 쳐들어오네. 자,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싸웠던 전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 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수나라 맞서 싸웠던 것이고요. 당나라 맞서 싸운 건 바로 안시성 전투가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 됐고요. 다음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은 여러분들 네,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지요. 자, 그때 고구려 고국 원왕이 전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건져냈던 개혁왕이 바로 이 소수림왕. 태학, 율령, 불교 수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 시대를 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결국은 이 4세기 잘 나가던 이 백제 전성기 끝내고요. 5세기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결국 한성이 함락되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공주에서 안정화시켰던 왕이 바로 이 무령왕이 있지요. 공주입니다. 이 무령왕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백제의 지방 특수행정구역 바로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22담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왕 때 도읍을 사비로 천도했고요. 이때 신라와의 그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전사하게 돼. 백제 왕이 전사했던 어떤 그 사건 바로 성왕 때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백제 멸망에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계백. 바로 오천결사대. 이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네, 의자왕이었죠. 의자왕. 하지만 결국 무너지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신라 볼게요. 신라를 아까 세웠던 사람들은요. 박석김, 박격거세부터 출발한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개혁을 만들어냈던 왕이 바로 이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때 이제 처음으로 왕이라는 어떤 칭호도 썼고요. 신라라는 국호도 썼고요. 무엇보다도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네, 바로 이때 울릉도. 네, 바로 우산국이죠. 우산국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독도를 우리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켰던 인물이 바로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법흥왕 말 그대로 법이네. 자, 여기도 역시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소수림왕하고 거의 비슷해요. 바로 율령 도입했고요. 불교 2차돈. 네, 이때 이제 이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바로 이때 금관가야가 멸망됩니다. 아까 광개토 태왕 때는요.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모습이었는데 법흥왕, 신라 법흥왕 때 와서는 금관가야가 멸망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런 지증왕과 법흥왕의 어떤 개혁들의 어떤 성과에 힘입어가지고 드디어 진흥왕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진흥왕 전성기, 자, 이때 이제 드디어 한강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로 이 성왕과의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진흥왕이 거두게 되면서 성왕을 죽이면서 한강 지역을 확보하고 있더라. 자, 따단 승리했어. 그래가지고 이 진흥왕이 세웠던 비석이 뭐였습니까? 바로 진흥왕 순수비 빵빵빵빵빵을 세워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신라의 왕들, 대표적인 왕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은 통일신라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왕과 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국통일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 김춘추, 나당연합을 이끌었던 인물 김춘추, 무열왕이었죠. 그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되어서 이 통일신라가 완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쯤에 가면요. 바로 호족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는요. 청해진을 세워가지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모습들 장보고 통일신라 인물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모두 극락세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승려가 있으니 바로 이 원효 바로 아미타 신앙이죠. 아미타 신앙을 주도했던 인물. 그리고 이제 그의 친구 베프입니다. 베프. 바로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 사상을 발달시켰고요. 그 다음이 관음신앙.
관세음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효와 의상은 바로 불교를 대중화시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 합치면 아미타, 관세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완성시켰던 인물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초 갑니다. 해초는요,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 바로 기행문. 그죠? 기행문 썼던 그 인물이 바로 이 해초가 되겠습니다. 이 승려들, 원효, 의상, 해초가 통일신라 승려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통일신라 말기쯤에 되면요, 바로 호족들이 등장해요. 호족, 장보고, 견원, 궁예와 같은 이 호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호족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호족들이 등장하는데, 자, 견원이 세운 나라가 바로 후삼국 중에서 바로 후백제. 어디서? 완산주, 전주에서, 전주에서 후삼국을 세웁니다. 완산주. 그 다음에 궁예는요,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후고구려를 세우는데요. 바로 개경에서, 이 당시 뭐 송악이었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후에 마진, 태봉, 지금의 철원 쪽으로 가가지고, 바로 마진과 태봉이라는 어떤 나라를 세우는 모습들. 후고구려. 궁예의 후고구려. 이런 인물들이 통일신라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시대예요. 북국에 발해가 있는데, 발해는요, 대표적인 왕으로 있다면 이제 무왕을 보시면 돼요. 무왕. 자, 무왕은 특히, 장문휴로 하여금 바로 이 발해가 바로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후에 선왕을 거치면서 발해는 뭐라고 불렸습니까?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발해 해동성국, 정말 잘 나온 키워드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고려의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자, 고려에는요, 제일 샵이 많이 나온 왕이 광종 아니겠습니까? 광종 하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바로 과거제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이 있더라. 광종의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성종. 지금 성종과 최승로는 패키지로 묶어줘야 되지. 자, 이 성종과 최승로 패키지로 묶어주는데요. 이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그래서 이 성종이 유교 정치를 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세트. 성종과 최승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아니라 의천이지,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있는데요. 이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승려예요? 앞에 있었던 원효와 의상이 대중화를 이뤄냈다면 이 의천과 진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그 종파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하죠. 바로 천태종, 진울은, 고려후기 진울은 조계종 이렇게 만드는데, 특히 진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와 같은 결사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진울 스님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함께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런 승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하면 딱 두 가지 또 기억하셔야죠. 바로 쌍성총관부를 수복했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바로 당시 권문세족, 이 권민왕이 타겟이 됐던 그 세력들이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과 한판 싸웠던 그런 왕이 바로 이 공민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종 같은 경우는 누구랑 싸운 거예요? 광종은 바로 호족들, 고려를 세운 이 호족 세력과 한판 붙어가지고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당시 권문세족과 한판 붙으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공민왕이다. 그래서 고려 전기의 광종, 고려 후기의 공민왕을 꼭 기억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왕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너무 왕들이 많아. 그 왕들이 있을 때 어떤 인물들이 또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입니다. 태종. 태종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태종. 아까 제가 설명드린 육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호패법을
호패법을 또 시행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태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종은요,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 신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던 그런 왕이 세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한반도 영토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 또 세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세종은 정말 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혼민정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저 칠정산, 한양을 중심으로 한 칠정산, 그 다음에 농민들의 그 경험을 써서 만든 농사직설과 같은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세종시대에 쪼르륵 나오고 있다. 세종령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조입니다. 세조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토지제도 과전법을 뭘로 바꿨다 그랬죠? 직전법으로 바꾸었던 그런 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조가 바로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바로 수양대군, 바로 단종을 죽이고 결국은 권력을 강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이룰 성자에 한 게 너무 많아. 대표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던 왕은 바로 성종이 되는 것이죠. 자, 성종 때는요, 세조 때 사실 집현전 이거 없앴거든요. 없애자 다시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왕과 신하들이 대화를 나누는 바로 경연을 주관했던 곳이 바로 이 홍문관인데 이 홍문관을 다시 복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종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그리고 나중에 배울 정조 때 바로 규장각,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성종의 아들은 이제 연산군이잖아요. 그죠? 연산군인데 결국 연산군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중종 반정에 의해서 결국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이후에 선조 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했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 이순신, 모를 리가 없고요. 곽재우와 조원은요,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선조고요. 자, 광해군은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자, 중립 외교를 펼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대동법을 시행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대동법, 광해군. 자, 이 대동법은 뭐예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그런 법,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동법을 처음 시행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다. 경기도에 출발해가지고 점점 그 영역을 확산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대동법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입니다. 인조는 뭐예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다면 인조 때는 바로 호란이 있었죠. 후금도 한번 쳐들어왔고요. 정묘호란, 청나라도 한번 쳐들어왔죠. 병자호란. 자, 인조 때 여러분들 결국은 남한산성, 병조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항전하다 결국 나와가지고 삼전도에서 항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키워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 굴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종, 그의 아들 효종이 바로 북벌론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가지고요. 영조와 정조 때 이제 탕평책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영조 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특히 영조 때는 여러분들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균역법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 여러분들 광해군 때 대동법이 있었죠. 대동법은 바로 공물제도, 바로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에다 세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였다면 균역법은 1년에 옷감 2필을 내는 것을 한 필로 깎아주는 거예요. 두 필을 한 필로 깎아주는 완전히 감세 정책,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영조 때 시행하고 있더라. 영조의 균역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조입니다. 정조는요, 한 게 너무 많아.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규장각 잊지 마시라고 했어요. 세종 때 집현전이 있고 성종 때 홍문관이 있다면 바로 정조 때는 규장각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신하들을 가르치죠. 바로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신하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 자, 그리고요, 군사력도 강화시키죠. 바로 장용영이라는 걸 만들고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원, 화성
예, 수원, 화성을 또 축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조였습니다. 자, 특히 영조와 정조 때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학자들이에요. 예,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는 중농학파, 홍대용과 박지원, 박지관은 중상학파, 농업을 중시했던 중농학파의 정약용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바로 상업을 중시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바로 이 실학자, 중상학파,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들이다. 이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북학파라고도 하는데 자 시기가 그 앞의 시기는 북, 청나라를 치자! 라고는 북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청나라를 배우자! 라고는 북학파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박지원,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박지원,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갔다 와요. 열하일기 그리고 박제가도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쓰죠.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쓰죠. 갔다 와가지고 그 경험 등을 바탕해가지고 쓴 건데 경험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폐, 예, 그 다음에 수레 이거 쓰자.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각 시대의 왕들과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또는 그 문화유산들 그게 어느 시대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먼저 자, 주먹도끼 어느 시대이죠? 구석기입니다. 오케이. 어느 시대인지만 보면 돼. 사진 보고 어느 시대인지만 보면 돼. 밑에 있는 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 다 기본에서는 이 밑에 제목이 다 나와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사진만 보고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빗살무늬 통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을 시작했던 농경의 시작. 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자, 고인돌은 어느 시대? 청동기. 고인돌과 함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비파형 동검이 있겠죠? 비파형 동검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청동기 시대였고요. 자, 다음 갑니다.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거 어느 시대예요? 이거는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삼국시대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아, 이거 보니까 삼국시대야. 기억만 하면 돼.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어느 나라 건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이에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 바로 예, 주변국들과 그 교류를 했다라는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느 왕 거? 무령왕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공주에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무령왕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라 그랬죠? 22담로 백제 22담로 특수행정구역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백제 겁니다. 백제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아, 그러고 보니까 부여가 있네. 부여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바로 백제의 세 번째 수도 사비였습니다. 사비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백제 거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역시 백제 겁니다. 자, 백제 석탑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요게 백제의 탑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익산 이 미륵사지 석탑은 예, 바로 백제의 무왕과 그 다음에 선화공주 신라왕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화공주와의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역사 유적지임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동대학로입니다. 자, 이 금동대학로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입니까? 바로 백제의 문화유산인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백제 문화유산인데요. 특히 여기서는요. 예, 바로 도교, 신선 사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교 사상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사상, 여기 연꽃 보이잖아요. 그죠? 불교 사상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도교와 불교 모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가 발견된 곳도 역시 사비부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사비부여 탑 뭐라 그랬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비부여에서도 이 금동대학로가 발견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금동대학로. 이게 어느 나라의 건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굴암이 있습니다. 경주니까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신라의 수도인 걸 알 수 있고요. 삼국시대의 신라일까? 통일신라의 신라일까? 바로 통일신라의 신라. 석굴암 불국사
3종 세트 있잖아. 자, 토암산 3종 세트. 바로 불국사, 네,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통일신라의 그 문화유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불리고 있죠. 무영탑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탑. 그래서 무영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이 탑이 지금 바로 경주에 있고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님이 두 명의 부처님이 서로 같이 앉아있는 모습들, 서로 같이 앉아있죠. 지금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들, 이불병자상. 이건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이거 딱 봤어. 이거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이건 바로 발해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몇 각 몇 층 석탑이라고 했을 때 이건 고려의 전형적인 탑의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거는 고려가 이렇게 있다면 고려 전기를 대표하고 있는 그 탑이 바로 이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탑이 있어요. 오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팔만대장경.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팔만대장경은요. 고려시대의 어떤 역작이죠. 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막아내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게 바로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불타버린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9층 목탑,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고려시대 때 몽골 침입에 의해 가지고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적 위기 속에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판이다라는 거,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겠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고려시대를 두시로 나서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게 바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다면 바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탑이 바로 이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더라. 특히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탑이다. 원간섭기를 대표할 수 있는 원간섭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탑이 바로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탑 살펴봤고요. 자, 다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네, 자, 이게 바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 세계 지도예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이거 어느 왕 때 만든 거냐면요. 바로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죠. 자, 태조 이성계 때는 여러분들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이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별자리인 걸 이제 만들었고요. 나라를 맨 처음 세웠으니까 먼저 하늘의 질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 때는 바로 이 땅의 질서, 바로 이렇게 세계의 지도를 만들고 있더라.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여러분이 독립문입니다. 독립문하면 딱 어떤 단체가 떠오릅니까? 바로 독립협회가 떠올라야 되겠죠.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근현대 때 들어갈 건데, 독립협회 하면 뭐가 이제 기억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독립문을 세우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이들이 이제 독립문을 세우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독립협회가 바로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중집회, 시위를 또 이렇게 전개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전근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근대에서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근대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할 거, 시험에 나올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판서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시대를 여러분들 쭉 봤을 때 외침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거란 쳐들어오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활약했는지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자, 거란 쳐들어와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서희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죠? 바로 강동육주 완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 있죠. 강감찬은 어떤 대첩? 귀주 대첩을 세웠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바로 이 거란족의 침입 맞서기 위해 세웠던 그 성이 뭐예요? 그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다음
10세기, 11세기 거란이고요. 12세기 누가 여진이 쳐들어오네, 이번에는요. 여진이 쳐들어올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윤관이 있습니다. 자, 윤관이 뭘 만들었습니까? 별무반을 만들어서 어디를 확보합니까? 동북 구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여진이 더 커지면서 사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대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자겸, 그 이후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바로 김부식 같은 인물들, 바로 이렇게 이 여진의 사대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바로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갖고 부딪혔잖아요.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여기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쨌건 이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 흔들리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고려시대를 딱 분간한 게 바로 1170년 무신정변 아니겠습니까? 자, 무신정권이 들어왔어요. 예, 정중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무신정변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몽골이 쳐들어오네. 자, 이번엔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으니, 자,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신정권 시대였으니까 무신정권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최우가 있습니다. 이 최우가 어디로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들 김윤후, 예, 바로 용인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충주에서도 또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윤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중손이 있죠. 자, 이 배중손은 바로 이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하려고 하자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삼별초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강화에서 진도에서 끝까지 제주까지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배중손의 삼별초 같은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그 외침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홍건적과 그 다음에 왜구가 또 쳐들어오죠.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으니, 자, 그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최무선 같은 인물입니다. 이 최무선은요, 화포를 통해 가지고 화포를 만들어서 이 외적들을 깼던 그런 인물들이 있지요. 예,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으로 최영이란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영의 라이벌이 되는 바로 이성계와 같은 그런 인물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이성계와 손을 잡았던 인물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그죠?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수용했던 학문은 어떤 학문이다?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수용하면서 싸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게 내일 시험에 나와요. 요게 외침사고 인물들, 흐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주고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여기 답지를 고르는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전근대 제일 중요한 세팅들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근현대사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쉬는 시간 없어요. 바로바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현대사 들어갑니다.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흐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쭉 그 흐름 한번 한번 보도록 하죠. 쭉 갑니다. 쭉. 자, 먼저 흥선대원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경복궁을 중건했고요. 그 다음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개혁 중에서 호법제, 양반들도 포를 내라고 하는 호포제라는 것들 시행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흥선대원은 결국 물러납니다. 물러나면서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일 문이 열렸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부산이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죠. 예,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개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기구가 어디였냐면 통리기무아문이었단 말이야.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새로운 신식군대 뭘 만들었어? 여기서
바로 별기군을 만들죠. 이 신식군대인데 이 별기군과 이 구식군인들 군인들과의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지요. 그리고 일본과 청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청과 조선 사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고 있더라.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육지 안쪽으로 쭉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왜냐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모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 그리고 2년 뒤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거 바로 급진기합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기합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바로 우정총국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14개조 개혁안을 내걸고 있는 내용들.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한성조약과 청나라 일본사에 있던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더라. 한성 조약은 이제 뭐 보상금 같은 거, 배상금 같은 거 지불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텐진 조약에서는 바로 이모군란 때 지금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청나라 일본 군대가 모두 물러나게 했던 그런 계기. 하지만 다른 나라가 나중에 들어올 때는 상대국에 통보한다. 나중에 이 텐진 조약이 10년 뒤에 어떤 사건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뒤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또 벌어집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자,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 고부봉기, 조병갑의 탄압 속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 학정 속에서 빵 터졌던 사건, 결국 쭉쭉쭉 진전해가지고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모습들. 자, 전주성을 함락하고요. 농민군들은요, 집강소, 여기서 이제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정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자, 하지만 결국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다시 이 동학농민군들은 들고 일어났고 어느 전투? 마지막 전투라고 볼 수 있죠. 우금치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 바로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반영한 그 개혁안이 있으니 그 개혁안이 바로 가보개혁, 가보을미개혁이었다. 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보개혁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신분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되었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가보을미개혁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을미개혁 이전에 뭐가 있으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을미사변이 또 이때 있었거든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야. 고종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자, 그러면서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아관파천을 단행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이후에 이 아관파천을 단행했을 당시에 활약했던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뭐다?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더라. 아까 제가 독립협회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독립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독립협회였고,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그 집회가 바로 만민공동회, 여기 관리들이 파견되면 관민공동회를 시행했던 그런 독립협회가 있다라는 거 받으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단 말이야.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어떤 개혁을 단행합니까? 바로 광무개혁을 단행하고 있더라. 자, 이 광무개혁의 핵심 9번 신차입니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로 한다. 대표적인 개혁안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바로 지계, 완전 중요하죠. 이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지계 발급. 그 다음에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수부의 모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하지만 이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깨지게 되는 그 계기는 바로 러일전쟁. 러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권 피탈기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을사늑약은 여러분들 우리의 무엇을 가져가는 거예요? 을사늑약은 맞습니다.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또 잃어보기가 초대 통감으로 오기도 됩니다. 자, 그러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요.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리고 체결한 조약이 뭐예요? 그게 바로 정미 7조약이라는 건데,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군대의 해산이더라 라고 하는 거. 예. 이러면서 이제 경술국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그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 흥선대원군 때 바로 이렇게 통상수교 거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 기억하실 게 있죠? 제병남신. 그죠? 예. 바로 제너럴 서문호 사건. 이게 이제 이유가 되어가지고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병인박해. 요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병인 양요. 예. 병인 양요는 프랑스하고 신미 양요는 미국하고 싸웠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병인에도 활약했던 인물 양원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미 양요 때 활약했던 인물은 바로 어제연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 때 안으로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고요. 밖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고요.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개화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벌어졌고요. 청이 진압했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당, 개화 세력들이 들고 일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었고요. 갑신정변이 결국 이제 또 청이에 진압되었죠.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 또 10년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 청나라의 진압을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이 들어왔고 청일전쟁 벌어졌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의 영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갑오 을미개혁이 단행되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했다가 다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해가지고 광무개혁을 단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 활동했지만 결국 그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우리는 일본의 영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이 처하게 되는데,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과 통감부가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반발로서 헤이그 특사 파견되었지만 이를 빌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 체결해가지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모습까지, 요게 바로 개항기에 보여지는 내용들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일제강점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내일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일제강점기의 정책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정책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일제강점기는요, 나눠줘야 돼. 1910년대. 1910년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910년대는요, 일제가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바로 무단통치. 무단통치였죠. 무단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헌병. 그죠? 헌병이 있고요. 그 다음이 태형, 때리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경제 정책으로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 정책으로 본다면, 그렇죠. 바로 쌀, 토지 조사 사업, 쌀이 아니라 이제 토지 조사 사업, 그다음에 회사령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 자, 요런 데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 1919년 바로 어떤 운동? 네,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3.1 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1910년대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19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입니다. 자, 1920년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이 당시의 일제 정책으로는요, 소위 문화통치였죠.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신문들이 이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이 당시 이제 회사령이 이제 폐지가 되죠. 폐지가 되고, 관세도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쌀,
쌀을 증산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1920년대 일제 이런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싸웠느냐? 아주 다양한, 이게 소위 문화통치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어떤 그 모습들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 있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물산장려 운동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말, 여러분 왜 을사늑약부터 정미칠조약으로 이어진 그 한말 국권 피탈기 있잖아요. 그때 경주적 구국운동으로 뭘 했냐면 바로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있어요. 국채보상운동. 자, 요건 1907년입니다. 1907년인데 이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된 곳은 어디였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이었고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바로 대구였다는 사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이걸 빵빵하게 밀었던 신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함께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간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간회. 너무 중요합니다. 신간회는요. 왜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하셔야 돼요. 한말에 신민회,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민회와 반드시 비교를 해놓으셔야 돼요. 신민회는 이제 1907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신간회는 여러분들 이거는 민족유일당운동, 좌와 우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신민회는요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애국개몽운동이었고 비밀결사. 반면에 신간회는 그 공개단체입니다. 공개단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간회와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에요. 자, 맨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20년대 여러분들 바로 60만세 운동이 전개가 돼요. 60만세 운동. 이 60만세 운동이 전개되면서 좌와 우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자신감을 얻은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이 신간회가 후원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거예요. 광주 학생,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있었거든요. 1929년에 있었던 바로 이 학생들끼리 일본 학생들과 조선끼리 딱 부딪혔던 그 사건.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통학기차에서 싸웠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흐름.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진 요 흐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때 활약했던 단체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있죠. 의열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김원봉.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열단이 있음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경찰서에도 폭탄 던지고요. 또 조선 총독부에도 폭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의열단에 의해서 1920년대 활약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의 활력이라면 여러분들 국외에서는 또 어떤 활력이냐면요. 바로 봉오동 전투와 그 다음이 이동해서 청산리 전투까지 이어지죠. 봉오동 전투에 누가 있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있다면 청산리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있겠죠. 물론 같이 연합해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어떤 홍범도도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하지만 어쨌든 주력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1920년대 일제 정책과 그에 맞섰던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제 1930년대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자, 1930년대는 여러분들 일단 일제로서는요 전쟁이야. 1910년대에서 이 20년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3.1운동이었거든요. 3.1운동. 근데 이 20년대에서 30년을 넘어간 이 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공황이었습니다. 세계 대공황. 이 공황 속에서 일제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먼저 정책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때 시행했던 거 바로 민족 말살이죠. 민족 말살. 그래서 황국신민서. 우리는 천황의 폐하, 천황의 신민입니다. 황국신민서의 암송을 쭉쭉쭉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창씨개명, 성과 이름까지도 바꿔버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물자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때 총동원법,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었죠.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다 뺏어가. 다 뺏어가. 그래서 뭐 이때 뭐 저 공출 다 싹싹 긁어가고 이걸 또 배급을 하네. 배급을 하면서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끌고 가고, 예, 그 다음에 위안부라든지 이런 어떤, 네,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이 30년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저항했느냐? 30년 국내에선 여러분들 이게 조선어학회 활동을 했는데 이게 40년대로 넘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결국은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면 민족 말살 정책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어떤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우리가 싸웠던 조직 대표적인 게 있다면, 네, 바로 한인 애국단이 있겠죠. 자, 누가 있습니까? 이봉창, 네, 그 다음에 윤봉길, 네, 한 명은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들. 자, 이후에는 아예 군대를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바로 한국광복군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여러분들, 네,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 그 영국의 어떤 그 미얀마 전선. 이 미얀마 전선에 또 투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이게 바로 한국 광복군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 가장 중요한 일제 정책과 거기에 맞서 저항했던 그 내용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일제강점기 해결됐고요. 자, 이제 현대사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에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 섹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1945년 광복되고 나서 1945년 광복되고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어떤 흐름으로 있었는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하나, 그 다음에 통일 하나, 여기 세 가지 섹션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모스크바. 자, 그 흐름 한번 볼게요. 자, 그 흐름, 현대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그 중요한 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신탁 통치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정해져요. 그래서 바로 미소 공동회가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렬되고요. 이 문제,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면 유엔으로 넘어가요.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50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50총선을 치르면서 이 50총선의 결과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주안점에 두었던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농지개혁이고요. 토지 나눠주는 거죠. 농지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일제 빌붙었던 사람들 혼내주는 거 바로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들을 혼내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반민특위는 실패했고요. 농지개혁은 성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정부 남쪽의 정부 만들어졌고 북쪽엔 또 이 북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결국 6.25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6.25 전쟁 반전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의해 가지고 남침에 시작되었는데 쭉쭉 밀고 내려오다가 그걸 다시 돌렸던 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사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다시 전세가 뒤집어졌고요. 이후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그게 바로 일사후퇴. 또 서울을 뺏기는 거죠. 일사후퇴. 하지만 다시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요 흐름 1945년부터 1953년 6.25 전쟁이 끝나는 요 해까지 요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에 나오는 거. 내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민주화 운동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자,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민주화운동 바로 4.19 혁명, 두 번째는 바로 5.18 민주화운동, 세 번째는 바로 6월 민주항쟁.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4.19 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자, 일단 항상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분노했고요. 그게 들고 일어났고요. 그게 4.19로 올라왔고요.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죠.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승만의 하야. 이승만의 하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 신군부가 예,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군부 물러나라.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이 신군부가 어떻게 합니까?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광주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시민군이 만들어서 그들의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바로 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때 기억해야 될 인물들, 바로, 예, 박종철이 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고문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한열, 예, 항쟁 과정 속에서 최루탄 맞고 쓰러지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자, 이때 그 원인이 뭐냐면 4.13 호헌 조치였어요. 이거 뭐냐면 바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다. 직선제 안 하겠다. 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호헌 철폐, 직선제 쟁취. 요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 직선제를 결국 수용하는, 예, 그런 내용들.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내일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 자, 통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가지고요. 먼저 박정희 정부. 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네,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예,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문제 내일 나와요. 자,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서 이제 핵심적 키워드가 있다면 여기 이제 주관했던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북조절위원회. 예, 남북조절위원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정희 7.4 남북 공동성명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한반도 이 통일 3대 원칙이 정해집니다. 통일 3대 원칙. 네, 바로 뭐예요 이게? 예, 바로 자주 그리고 평화, 그 다음이 민족 대단결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되고 있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는 남북 기본합의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순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기 전에 바로 UN 동시 가입하고요. 네, 남북 기본합의서 맺고요. 그 다음이, 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건 뭐냐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네, 바로 여기서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 중에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뭐 사실 이산가족을 처음으로 상봉한 시점은 언제였냐면 이 전두환 정부 때 여기 이산가족을 처음으로 상봉하긴 해요. 예, 해요. 하지만 또 끊어졌는데 다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뭐 또 경의선 개통이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또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등전야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반복해서 듣다가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최대한 들으시고요. 깊은 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시험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그 키워드들이 여기서 촉촉촉촉 밖에 나올 거예요. 그 키워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일 꼭 6급 합격합시다.